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액체당을 피하자. 인간의 입맛은 변한다. 당도에 대한 나의 역치도 변한다. 가당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버리고 자연 음식에서 당을 찾아야 된다. 고기 반찬이 너무 많다. 아깝지만 조금 덜 먹고, 국은 뭐 건더기 위주로 좀 먹고, 신쌀밥이 나오면 정말 조금만 먹고요. 자, 아까 콜라 얘기 주셔서 워렌 버핏이 콜라를 마시며 장수한다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건강관리,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을 텐데 이런 예외 사례 기대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단골 댓글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늘 폈지만 뭐 술 막 만나 마셨지만 행복하게 살다가 가셨다. 이렇게 내 행복, 이런 스트레스, 그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담배 한 겹이도 안 피는 게 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더 날 힘들게 하고 그게 더 스트레스가 나오면서 날 더 죽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제 친구 중에 저희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경과학을 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약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냐, 아니면은 술을 먹고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낫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람의 즐거움을 느끼는 회로가 참 얄궂게 돼 있습니다. 예, 얄궂습니다. 술을 만약에 마셔서 스트레스 풀린다. 처음에 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인을, 옛날에 코카인으로 이런 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코에 살짝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이런 것들 7, 80년대 연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보면 처음에 기분 좋은 거, 특히 내가 노력 없이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저는 이제 콜라 같은, 설탕 같은, 또는 뭐 단순당 같은 도파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도파민은 대개는 뭐 머리가 좋아지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도파민을 주는 게 이제 설탕, 맛있는 음식, 콜라, 술, 쇼폼, 인터넷 도박, 그다음에 쇼핑 이렇게 스와이프 쫙 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도파민은 처음에는 날 기분 좋게 해줬다, 그 다음에 훅 빠지면서 마치 설탕 먹고 나면 혈당이 올랐다가 푹 떨어지는 것처럼 항상 베이스라인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도파민들을 반복적으로 즐기게 되면 점점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이제 볼코 박사가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알코올 중독 정도가 되면 도파민 센서가 있는데, 기댐핵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센서의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결국에는 낙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술이 주는 정도의 도파민, 술 많이 먹어봐야지 제가 커피 한 잔 마셨을 정도의 도파민이 나오는 거고, 도파민을 느끼는 거고, 나오는 정도는 뭐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활동을 하면 낙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흑백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 저속노화 마인드셋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도파민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위너가 되려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려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쇼폼 더 많이 보고, 24시간 내내 술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관광을 가서도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짜릿한 그런 것들만 모아서 경험한 다음에 또 자랑하고, 비교하고, 맛있는 것도 또 자극적인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단순당 같은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사실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즐거움을 많이 느끼면 내가 화병 걸린 사람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처음 한 번은 스트레스가 줄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즐기게 되면 즐거운 부분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점점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낙이 없는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가 더 많은 사람.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거군요. 예,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 연구를 해보면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하게 만드는 CRH, 코티솔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은 없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된 분들이 사실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화가 많아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긴 이야기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승전결 얘기를 해드리면 안 보시고 저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똑같잖아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이해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화를 내는,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진짜 위너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처음 제가 김 작가 TV에 나왔을 때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뭐 에피쿠로스 학파가 비슷하게 설명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한 쾌락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 쾌락은 또 공교롭게도 대개는 우리 두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쾌락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라든가 쇼폼이라든가 맛있고 자극적인 거라든가 여행에 인스타그램 올릴 만한 거, 뭐 그런 거 하는 거는 순수한 쾌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저분한 쾌락이죠. 반대급부가 많은, 화병을 주는
또는 사람을 낙이 없게 만드는 네. 쾌락이고, 이제 반대로 순수한 쾌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책을 본다거나 책 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거든요. 인지 활동이죠. 이런 활동들을 하면 군불 떼듯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네. 그래서 올라갔다 훅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포션이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쾌락이죠. 그 다음에 달리기, 운동을 한다던가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과 같이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악기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글을 쓰는 것도, 글 쓰면은 실제로 뇌에서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인지 활동들을 하면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은 노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면 할수록 도파민 센서는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우리가 정신과 약을 쓰면 그 중에서 도파민 건드린 약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하는 속도가 뭐 3, 4주 정도면 좀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 정도가 되면 좋아지는데 뭐 4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마약 중독이 되면 이 도파민 센서가 회복되는데 몇 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 중독자처럼 되는 삶이 현대사회에서는 올바른 삶이라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단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짧습니다. 맞습니다. 워런 버핏은 콜라를 마시고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카이 다이빙을 할 때 낙하산이 고장나도 간혹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확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워런 버핏을 사유로 근거로 설탕 콜라를 많이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카이 다이빙을 하실 때 낙하산을 매지 않고 떨어지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낙하산이 그러면 스카이 다이빙을 할 때 사망률을 줄여주느냐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 증거 없습니다. 그래도 증거 없으니까 낙하산 매지 말고 뛰어내리시면 되겠네요. 라고 저는 반문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경향성인 거죠. 경향성.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 이분들도 다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만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로 의존성, 관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축도 하기 싫고 다 써버리고 싶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시간 지평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려면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김 작가 TV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포트폴리오 잘 만들 수 있는지 고민도 하시잖아요. 100년 동안 굵고 길게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게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조금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바꿔보시면 실은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순수한 쾌락에 가까운 반대급부 없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선순환이 생기게 되면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책이라든가 네. 뭐 글쓰기, 춤, 악기는 다 잘 이해했는데 달리기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어느 정도가 이제 아까 처음에 운동 말씀하실 때도 네. 이게 그 이름이 뭐라고? 호르메틱 곡선. 호르메틱 곡선도 적당한 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요즘에 러닝이 열풍이니까 예. 저도 이제 하다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 족저금에 걸렸거든요. 그렇죠.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괜찮다가 갑작스럽게 딱 왔단 네. 말이에요. 이게 참 적정 강도가 중요한데 이거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저도 국민 체력 100에서 이제 박성수 건우사님께서 정 선생님 달리는 거 좋아하시면 부상 없이 달리시려면 달리기는 줄이시고 그리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근육 불균형 해소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하셨거든요. 그게 딱 제일 정확한 거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 수영 운동이 아니라 진분 수영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맨 아래 잠, 적절한 영양, 휴식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는 이제 코어 운동, 스트레칭, 전반적인 근력 운동, 그 위에 달리기를 얹어야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달리기가 너무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분 수영으로 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무릎도 아파보고 엉덩이도 아파보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분 수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드셔서 운동을 하시고 기초 체력상의 문제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뛰셔도 문제가 없는데 달리기와 관련해서 제가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요즘에 정말 그 달리기 붐 때문에 무슨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리기 한다 그러면 계속 비교를 또 정말 한국적인 정서죠. 굉장히 뭐 페이스 비교하고 신발 너 얼마나 비싼 거 가지고 있냐 비교하고 요즘에 신상 뭐 해봤냐 뭐 등등 뭐 끝도 없이 뭐 장비도 뭐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달리다가 다치는 건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거를 이제 책에서 썼지만 러너의 인간소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 인간소의 오류라는 게 이제 우리가 테일러리즘처럼 옛날에 공장에서 사람을 생산 라인 진행 속도를 막 기계에다 맞추면 사람이 이제 막 결국엔 녹아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페이스
뭐 나는 뭐 415를 무조건 해서 뭐 하프를 뛸 거야. 또는 나는 뭐 일주일에 무조건 마일리지를 뭐 150을 채울 거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무조건 맞춰놓고 거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려고 나를 이제 쥐어 짜면 대개는 부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 퍼포먼스가 100이면 70 정도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개는 이제 문제가 없고 근데 70 정도 쓴다 해도 또 도파민 나오면 또 80, 9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탈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기초 체력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숫자에 끼워 맞추지 말고 내 몸의 느낌, 컨디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러닝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건강에? 그럼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좋죠. 네, VO2 max, 그러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 자체가 특히 젊은 사람에서는 뭐 기대 수명이나 또는 현재의 신체 나이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지표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나오시나요? 저는 그 책에도 썼는데 그 가민에서 보여주는 게 원래 제가 작년에 31세였다가 그 다음에 당직 서면서 VO2 max가 쫙 떨어져가지고 37세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32세로 회복을 했는데 VO2 max 자체는 저는 이제 괜찮은 편입니다. 워낙 이제 마일리지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 물론 그 CPX라고 해서 병원에서 제대로 측정을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가민이랑 또 애플워치가 성능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돼 있어서 뭐 아주 뭐 부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아까 전에 근데 그 지저분한 쾌락과 순수한 쾌락 말씀해 주시면서 당연히 지저분한 쾌락이 뭐 술이라든가 마약 이런 게 사실 중독에도 들어가는데 술, 마약도 있잖아요. 성관계도 이 보통 중독이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성관계는 지저분한 쾌락이에요? 순수한 쾌락이에요?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주제여서 사실 이걸로 제가 유튜브 만들면 뷰가 잘 나올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이거 다음에 제 유튜브에서 다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썸네일 만들려고 알겠습니다. 한국사의 K 안티에이징 열풍과 그 이면의 겉보기 늙음에 대한 혐오를 지적하셨는데 건강한 나이듦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연령주의가 매우 강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동료 유튜버라고 하긴 그렇고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슈카월드를 보다 보니까 뭐 일병이 진급이 늦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진급이 왜 장교들 또는 이제 부사관의 경우에는 진급이 안 되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늦춰준다 그러면은 이제 슈카 형님 말씀이 또 나이랑 계급이랑 꼬이면 우리나라 애매하지 않냐. 그 내용이 딱 제 귀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계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많이 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또 내가 무슨 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위 연령에 그러니까 100명 딱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중위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위연령에 플러스 5세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중위연령에서 중위연령에 플러스 5세 정도를 사람들이 제일 어찌 보면 이제 좀 말도 좀 해도 되고 좀 너무 이제 어려 보이지 않고 좀 성숙도 했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이익을 제일 많이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꺾이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막 받아 적어야 되고 약간 나이 순으로 위로 나이가 많을수록 되게 몸이 편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군대에서 나온 문화 같긴 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도 그랬고 전공이 돼서도 그랬고 그다음 교수가 된 다음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런 문화가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엄청 그 사람을 또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연령주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장유유서가 있어서 나이 많은 분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잘 나갈 때의 그 상황 좋아하는 연령대가 있다는 거군요. 있고 그것보다 어리면은 의리고 그것보다 나이가 들으면 사회에서 소외시켜버리고 그 나이 때 우리나라에서 한 40, 50대가 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연령 밴드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90년대에는 이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30대만 돼도 한마디 어디 가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5세가 넘어갔거든요. 45세에서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라서 결국에 이제 이 밴드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들이 엄청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86세대가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들이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데 이 중위연령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다 향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30대 초반부터 이미 이제 중간관리자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어떤 조직에서 뭔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이가 많아져 버리면 뒷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연령주의가 있고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어떤 내가 젊고 활기차고 권력을 가졌을 때에 대한 그 희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를 동결시켜서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피부과나 이런 게 활성화돼요. 예, 미용도 그렇고 또 제품도 그렇고 저한테 연예인분들이 연락을 참 많이 주세요. 출연을 시켜달라. 어디에요? 제 유튜브에. 왜요? 본인이 노화를 안 생기게 관리하고 있는 갓생 살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게 이제 상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배에 있는 분들도 젊어 보이는 게 본인의 상품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루틴이 아주 뭐 이렇게 굉장하다. 이 얘기를 좀 나가서 할 수 있게 해다오. 광고하러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어떤 젊음 또는 그러니까 결국에 노화에 대한 거부죠. 내가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싶고 그 나의 리즈 시절에 나의 모든 거를 딱 동결시켜버리고 싶다. 그 생각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회가 각박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위잡배악기 게임이기도 해서 그럴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사람들은 많은데 기회는 적고 그렇죠. 사람들이랑 혈투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의 또 그런 부가가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저는 너무 극단화되었다고 생각해요. 저속노화를 저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업적인 움직임이 이런 거거든요. 피부 저속노화. 피부의 노화를 멈춰라. 근데 이거는 사실 안티에이징입니다. 미관상 피부가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것들. 저속노화는 그게 아니라 나의 몸의 세포에 있는 생체 시계를 느리게 가게 만들어서 나의 기능이, 나의 뇌재 역량이, 나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기능이 100살까지 오히려 성장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마인드셋이고 삶의 설계인데 그게 아니라 뭐 바르기만 하면은 뭐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 굉장히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편하고자 하는 심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거는 복잡하잖아요. 근데 딱 어디 가서 사서 바르면 바르거나 뭐 먹거나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주의, 그다음에 노화에 대한 거부감, 리즈 시절, 그다음 사회 각박함, 편하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제가 저속노화 얘기를 하면 너 안티에이징이지?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강연을 갔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안티에이징 하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 진짜 싫어하는 거 아시는데요. 청중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저속노화 어떻게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냐. 아닙니다. 오해하시 마시라. 사람들은 이게 저속노화랑 안티에이징을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 다른 거죠. 안티에이징은 기본적으로는 안티에이징이잖아요. 책에서도 썼지만 엔티에이징은 노화에 대한 거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7.5년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연구마다 다르지만 뭐 한 11%에서 15% 정도 노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제가 브라이언 존슨도 그래서 아마 빨리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너무 노화를 싫어하고 모든 인터뷰에서 자기는 노화를 자기 몸에서 축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남들보다 빨리 고생만 하고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슨의 그 아마 다큐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식단이나 일단 그 운동이나 그 자체는 다 괜찮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물론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뭐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는 자기 몸에 대고. 근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욕정을 거세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치 두더지 게임에서 누르듯이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철저한 고행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저속노화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백세인, 블루존 장수인들, 슈퍼에이저, 70, 80대 건강한 분들 그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정말 뭐 박상철 교수님 연구하신 백세인 연구 가서 뭐 데이터들 이런 거 또는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 막걸리도 하세요. 물론 근데 매일 뭐 짝으로 드시는 분이 아니라 간혹씩 이제 친구들하고 즐길 때 막걸리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블루존 분들 근데 고기 많이 먹습니다. 때로는 많이 먹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들도 뭐 돼지고기 많이 먹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반적으로 내가 뭐 경험하는 음식의 장기 평선이 건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 존슨이 물론 좋은 거를 먹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똑같은 거를 그렇게 정해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은 진단명이 있어요. 올소렉시아 너버서라고 해서 이제 건강 음식 강박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강박증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저한테 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약간 제가 그런 분들 손잡아 줄 줄 알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 이제 좋은 소리 못
계속 들어요. 그렇게 드실 필요 없고 고기도 좀 드시고 적당히 드시라고. 그럼 궁금한 게 거기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아들이었나요? 아들이 피를 자기가 그 하잖아요. 네. 자기한테 넣어서 다시 돌려서 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뭐 의사들이 다 도움을 받아서 할 테니까. 네, 우선 그 혈장 분리 반출을 하는 건데 플라즈마 페레시스라고 해서 혈장 교환이거든요.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것도 혈장을 맞기 위해서도 뭐 AB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혈액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매칭이 되니까 했겠죠, 당연히. 되니까 했을 거고. 근데 그랬을 때 맞는 것 자체가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령의 쥐와 늙은 쥐죠. 그다음에 아주 젊은 쥐를 헤테로토픽 파라바이오시스를 했을 때 이렇게 혈관을 붙여서 계속해서 순환계를 통합을 시켰을 때 그러면 이제 물론 대부분의 실험쥐는 죽어버리고 왜냐하면 수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부가 살아남는데 그 일부가 보면은 이제 그 고령의 쥐는 생체 나이가 젊어지고 회춘이 되는 거죠. 이게 엔티에이징이죠. 그 다음에 이 젊은 쥐는 이제 가속노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효과는 순환계를 완전히 이렇게 붙여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봤을 때 얘기지, 이제 뭐 일회성으로 그렇게 혈장 분리 반출을 혈장 교환을 했을 때 되는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쇼에 가깝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조속 노화라는 것도 이제 적당히가 중요한 거군요. 네,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극단화된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건데, 그럼 브라이언 존슨이 극단적 항노화 시도와 다른 교수님만의 나에게 맞는 식사 마인드는 뭐고, 이 건강과 미식사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까요? 사실 뭐 건강한 거는 먹었을 때 직관적으로 맛있진 않잖아요. 저 샐러드 되게 좋아하고 닭가슴살 점심에 먹고, 저도 이제 아침 점심에 정말 건강하게 먹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뭐 꾸준하게 잘 먹지만 라면 뭐 이런 것처럼 맛이 막 즉각적으로 팍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아, 너무 좋은 예시를 주셨습니다. 그 라면의 경우에는 이거 뭐 대선 공약 같긴 한데, 시청자분들께서 드시는 라면이 맛도 좋으면서 건강하면서 너무 비싸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맛이 없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세 가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가 맛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이 접근성. 너무 비싸면 곤란합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접근성이 돼야 볼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지 기업도 이문도 남기고 또 원가를 줄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드시는 전반적인 음식 포트폴리오가 점진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개인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설득한다거나. 근데 이게 입맛은 바뀌는 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면의 매운맛은 우리는 일정하다고 느끼지만 그동안 신라면은 계속 매워졌던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양념치킨의 당분도 책으로 나오지만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입맛은 변해요. 그리고 대개는 상업적인 동기에 의해서 나쁜 방향으로 입맛이 변해왔어요. 그거를 사실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제가 2달 동안 집밥을 먹다가 병원에 출근해서 병원밥을 먹으니까 직원 식당 밥인데 달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싸들고 다닙니다. 너무 달아요, 정말. 짠 국인데 국도 막 달고 막 그냥 안 단 게 없어요. 밥 빼고 다 달아요. 밥도 막 흰쌀밥이라서 너무 달아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2달 동안 집밥만 먹다 가니까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저는 계속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입맛은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과 미식은 절대 저는 이 리컨사일, 그러니까 둘 다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식사 마인드는 몇 가지 없습니다. 우선 건강한 미식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밥상에서 먹는 것 중에서 조금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액체당을 피하자. WHO에서 2023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저하고 얘기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입맛은 변한다. 당도에 대한 나의 역치도 변한다. 더 달아야만 달다 느낄 수도 있고 덜 달아도 달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당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버리고 자연 음식에서 당을 찾아야 된다. 제가 휴직하면서 그걸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당을 다 빼내고 그다음에 당은 그럼 어디서 얻으면 되냐? 과일에서 얻으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과일, 원물 과일. 최근 나온 데이터들 보면 똑같은 과당을 먹어도 돼요. 그걸 액체 형태, 주스로 먹으면 당뇨가 올라가요. 근데 과일, 원물로 먹으면 당뇨가 떨어져요. 반대. 그래서 원물 형태의 과일로 단맛을 보고 그거 말고 원재료가 단맛이 없었던 거면 웬만하면 그냥 단맛은 없는 거다. 물론 한두 번 뭐 이렇게 제로 콜라 또 제로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드실 수 있습니다만 상시 그런 걸 드셔서 입맛을 달게 말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저는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제탄수화물이 너무 많다. 조금 덜 먹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디 식사를 하는데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짠 그리고 막 고기 반찬이 너무 많다. 아깝지만 조금 덜 먹고 국은 뭐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좀 먹고 그리고 밥은 흰쌀밥이 나오면 정말 조금만 먹고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라면을 건강히 먹는 방법도 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건강히 만드는 법이었나요? 건강하게 만드는 법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 뉴트리언트라고 합니다. 거대 영양소를 좀 더 균형 있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라면이 또 몸에 해로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대 방향으로 교정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일상생활에 우리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라면은 있잖아요. 네. 신라면이든 마스타면이든 그 라면을 그나마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좀 있나요? 뭐 국물을 안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뭐 단백질을 뭘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보통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 하나를 끓여서 기름을 한번 싹 버리고 그 다음에 맹물에 다시 끓이거나 아니면 건면도 있잖아요. 건면은 이제 팜유에 튀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끓인 다음에 그 팜유가 먹었을 때 별로 몸에 안 좋거든요. 팔미트산이라는 게 염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팜유가 없는 가급적인 팜유를 좀 줄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를 뭐 다 넣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끓이고 그 다음에 계란 넣고 렌틸콩 통조림 넣고 이렇게 해서 좀 탄단지랑 섬유질 이런 것들 좀 맞춰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밥 안 넣고 대신에 렌틸콩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좀 넣어서 단백질 좀 늘리고 파라든가 뭐 이런 걸 좀. 그렇죠. 채소 좀 넣고